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길가메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마케도니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케도니아의 건국과 발전 및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뒷얘기와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뒷얘기, 의미 있는 얘기들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친 헤파이스티온과는 우정일까요? 사랑일까요? 헤파이스티온은 아리스토텔레스 학당에서 만나 죽을 때까지 19년을 한결같이 붙어 다녔죠. 신장과 체격이 뛰어나고 외모도 아름다웠지만은 무술이 뛰어나서 항상 알렉산더를 보필하는 역할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알렉산더는 육체적 관계는 거의 관심이 없어서 섹스와 잠은 내겐 죽음을 떠올려 준다라는 말을 했는데 반해서 하이파이스티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싸움은 알렉산더의 허리 아래 부분과의 싸움이었다라고 묘사해서 역설적으로 보이고 되는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누구 말이? 그리스 신화의 아도니스라든가 나르키소스, 헤라키토스 또는 가니메데스 등등 이들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를 대표하는 꽃미남들로서 신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미소년들이죠. 제우스는 가니메데스를, 아폴로는 자킨투스, 히아킨투스 등을 매우 사랑했죠. 흥미로운 신화는 소년들을 납치하기도 했고 신들이 납치하기도 하죠. 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위해서 후견자를 정하는 데 이름이 멘토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이 쓰이는 멘토의 어원이 되죠. 즉 그 멘토를 정하는데 아들은 10대였고 멘토르는 30대였으니까 10대와 30대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정이나 사랑은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일반 사회도 신화와 무관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테베의 신성대처럼 오직 동성애자들로만 정예 군대가 조직되기도 했고 알렉산드로스도 신성대의 파워에 감명받아서 자기 기병대를 가능한 한 동성애자들로만 조직하려고도 했고 자기 연인이요 친구인 헤파이스티온을 기병대장에 앉히기도 했더래요. BC 324년 수사 합동 결혼식 때 두 친구는 다 같이 다리우스의 두 딸과 결혼해서 동서지간이 되기도 했고 BC 324년 헤파이스티온이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려서 병사하게 되자 알렉산더는 3일 동안을 밤낮을 시신을 지켰고 치료했던 의사를 처형하기도 하죠. 그 뒤 헤파이스티온이 죽은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삶의 희망을 잃고 또 자제력을 잃고 정서가 불안해지면서 개팍해지고 난폭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헤파이스티온이 죽은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신도 특히나 후계자도 정하지 못하고 갑자기 절명하죠. 부하들이 후계자를 정할 것을 요구했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왕을 상징하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면서 가장 좋은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오래지 라고 말을 남기고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알렉산드르의 말 중에서 보면 헤파스티오는 나의 영혼이며 나에게는 그 말고 다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데서 보듯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한 친밀한 관계인데 두 사이는 우정일까요? 사랑일까요? 헷갈리죠. 자, 다음. 그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이물을 어찌 내 한 몸을 위해서 마실 수 있겠는가? 라는 알렉산더의 말은 사막을 지나갈 때에 알렉산더가 갈증으로 쓰러지게 되자 병사들이 남은 물을
모아서 가져오게 되자 알렉산더는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에 버리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함께하게 감내하려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언에서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얻었던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에 찌든 보통 사람들도 새겨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중히 여겨서 전쟁 기간에도 항상 머리맡에 놓아두고 보았으며, 특히 일리아드의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킬레우스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해서 출전할 때마다 아킬레우스 신에게 경배를 올리고 출전하면서 그가 한 말이 전 세계의 문화를 그리스 문화처럼 만드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부케팔로스라는 도시는 그의 말 이름에서 따왔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인마일체, 다시 말해서 위대한 영웅에게는 명마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리스어 소의 뜻이 부고 머리가 케팔로스, 그래서 소의 머리, 부케팔로스는 소의 머리라는 뜻인데, 일설에서 보면 말의 배와 머리에 소머리 모양의 무늬가 있다, 또는 이마에 흰 별이 있다, 또는 심지어는 머리에 뿔이 나고 사람까지 잡아먹는 말이다 라는까지 전설도 있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소머리만큼 큰 머리를 가진 말이었다라고 하고 굉장히 명마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리포스 2세는 아버지죠. 필리포스 2세가 이 말을 보고 첫눈에 명마임을 알아서 장수들에게 태워보려고 했지만 장수 누구도 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12살짜리 알렉산드로스가 이 말이 날뛰는 이유는 자기 머리 그림자에 날뛴다는 걸 깨우친 알렉산더는 해를 등지게 하고 올라타서 가볍게 성공했다라고 하죠. 이를 보고 필리포스 2세가 내 아들아, 내게 걸맞고 어울리는 왕국은 너 스스로 찾아라. 마케도니아는 내게는 너무 작을 것 같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후세에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BC 326년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어서 30살 된 나이로 말이 죽자 팔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녀석을 매장하면서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부케팔로스라고 바꾸었다고 하죠. 현재 데살로니키라든가 나폴리, 로마의 퀴리날레 궁 또는 에든버러 궁 등 유럽 여러 곳에 부케팔로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역사적으로 명마들을 살펴보면 나폴레옹의 명마는 마렌고, 항우의 명마, 항우는 초나라의 장군이었죠. 항우의 명마는 오추마, 관우의 명마는 적토마, 심지어 신화 속에 아킬레우스의 명마는 에마로는 크산티오스 또는 발리오스 등이 있죠. 자, 다음은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가 나눈 대화죠. 자, 프루타르쿠스 영웅전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드로스, 약관의 나이에 부왕을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권력을 손에 쥔 상남자였고, 또 한 사람은 디오게네스, 거의 70에 가까운 늙은 노인인데, 시노페, 현재 터키 흑해 연안의 도시죠. 시노페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위패범으로 몰려서 추방되어 가서 아테네 길거리를 떠돌던 통안에 사는 거지의 노인이죠. 때는 기원전 336년, 장소는 코린투스.
나는 알렉산드로스요. 대왕이다. 디오게네스는 그대로 누워서 대답하죠. 나도 견군 디오게네스요. 자, 이 답에서 나도라는 얘기 속에서 너는 개다 라는 말이 생략됐던지 아니면 나 또한 왕이지만 개다 에서 왕이 생략했던지. 자, 그렇다면 너와 나는 동일한 왕이기도 하고 개이기도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렇게 불리는가? 받으면 꼬리를 흔들고 못 받으면 지저대고 싫으면 이빨을 드러내지라고 대답합니다. 디오게네스에게 있어서 너와 내가 모두 개와 같은 이유는 자신의 득실에 따라서 아부 불평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이죠.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내가 두렵지 않은가? 디오게네스는 당신은 스스로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가? 알렉산더 그렇다. 나는 선한 자다. 디오게네스 그럼 내가 왜 선한 당신을 두려워하겠는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말에서 내려서 디오게네스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자, 그대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디오게네스는 대답합니다. 아시죠? 햇빛을 가리지 말고 조금만 비켜주시오. 자, 그의 불경죄에 놀라서 부하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는 그대로 두어라. 돌아가자. 내가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디오게네스는 매일 굴리고 다닌 술통 속에서 살며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탁발로 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을 누렸던 거리의 거지죠. 이것이 바로 개 같은 인생의 실체였다라고 봅니다. 영어 시니컬의 뿌리기도 한 히라버 키니코스는 개 같은 뜻을 갖고 있다랍니다. 자, 결국은 개와 같은 인생은 왕이나 거지나 만인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기도 하죠. 키니코스, 그래서 이들을 키니코스 학파라고 하는데 키니코스가 개니까 결국 우리말로는 견유학파가 되죠. 자, 두 사람의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어보면 개 같은 왕이거나 왕 같은 거지이거나 또 반대로 대왕이 되고 싶지 않은 개와 개가 되고 싶은 왕. 좀 말이 빠른가요? 다시 정리해보면 개 같은 왕 대 왕 같은 거지가 아니면 대왕이 되고 싶지 않은 개와 개가 되고 싶은 왕. 자, 두 사람 간에 나눈 대화를 통해서 누구의 영혼이 더 크다, 위대하고 크다라고 보여집니까? 자, 그는 디오게네스 나는 세계 시민이다 또는 만인 세상의 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점에서 그래서 그를 세계 최초의 코스모폴리탄 철학자다 라고 평가도 받죠. 개 같은 철학자 또는 코스모폴리탄 철학자다 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자, 다음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겠다 라는 말은 알렉산더가 가오멜라 전투에서 병력의 열세를 감안해서 야간 기습을 하자는 부하 페르메니온의 제의를 거절하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파르메니온은 필리포스 2세 아버지에 이어서 알렉산드로스를 섬기면서 원정군의 부사령관으로 참전하면서 군대의 좌익을 지휘했던 친구요 스승이요 명장군이었는데 최고의 장군이었는데 말기 알렉산드로 3세가 암살 음모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이때 음모에 가담한 것이 이 파르메니온의 아들이어서 아들이 죽은 뒤에 파르메니온도 역시 사형을 당합니다. 안타깝게. 자, 그다음에 희망이요라는 얘기는 페르시아 원정 준비 중에 부하들에게 알렉산드로스는 모든 재산을 왕실의 재산을 나눠주어서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하들이 대왕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대답하자 나는 희망을 남겨놨다
라고 했다라고 하죠. 다음, 내가 파르메니온이었다면 드렸을 것이요. 자, 이 얘기는 큰 전투, 두 번째 전투, 이수스 전투에 패한 다리우스가 아시아의 절반과 자신의 딸 금은 보화를 주는 대가로 휴전을 요청해 왔을 때에 그의 부하였던 아까 본 파르메니온이 알렉산더에게 내가 왕이었다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라고 투덜거렸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대답한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파르메니온이면 받아들였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에게는 생명을 빚졌고 나의 스승에게는 잘 사는 법을 빚졌다. 자, 이 말은 뭐 당연지사죠. 두 분, 생명의 은인이요, 삶의 은인인 두 분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칼의 제왕이 붓의 제왕에게 졌다라는 말은 알렉산드로스가 화가 아펠레스에게 자기의 첩 캄파스페스를 모델로 미의 여신을 그리게 했는데 여러 번 그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걸 눈치챈 미래를 목격한 알렉산드로스가 화가 아펠레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첩을 그 화가에게 군말 없이 넘겨줬다라고 하죠. 자, 마지막 말, 한 마리 사슴이 이끄는 사자들이 군대보다는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사슴의 군대가 더 위협적이다. 알렉산더 아버지의 말입니다. 필리포스 2세의 말이죠. 알렉산더 얘기가 아니라. 자, 이 말은 이순신, 나폴레옹 등 역사적인 수많은 명장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최근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의 역할, 그 다음에 최근에 베트남에 가 있는 한국의 영웅, 베트남의 영웅이죠. 박항서에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힘을 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은 알렉산더 대왕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웅인가요? 정복력에 사로잡힌 파괴자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전 세계 문화를 그리스처럼 만들려는 목표하에 그는 정복한 곳에 사람들과 문화를 신을 존중하고 사원들을 복원시키죠. 그런가 하면은 정복지에 또는 오리엔트 지역의 록사나와 결혼하고 1만 명의 병사들에게도 페르시아의 여인들과 결혼시키려고 했고 또 심지어는 다리우스 대왕의 가족들도 극진히 대우해 줄 뿐만 아니라 딸들과 자기는 물론 친구하고도 결혼하죠. 자, 그런가 하면 정하는 도시인 테베라든가 티루스, 페르세폴리스와 같은 도시는 부참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부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면 최측근이었던 클레이스토스라든가 파르메니온 같은 친구들도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또는 비판한다는 이유로 죽일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을 학살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한편 영국과 같은 제국주의 시대에는 자비로운 제국주의자로의 건설자로 추앙받았죠. 그러니까 나치 독일 치하에서는 지성과 힘을 겸비한 지도자로 존경되기도 했고 최근에 식민주의라든가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보면 잔혹한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는 야한 극단에 치우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알렉산드로스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전쟁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영원한 가장 위대한 장군이다라는 평가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과 신념이 투철했고 초인적인 용기와 대담함으로 부하들에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속전속결주의로 적의 수뇌부 즉 왕을 공격해서 무너뜨림으로써 집단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소수자가 다수를 이기는 것을 당연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버지의 군대, 아버지가 테베로부터 받아들였던 군제인
페제타이로이와 헤타이로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받아들여서 망치와 모루 전술을 확대시켜 가지고 차후에 한니발, 스키피오라든가 카이사르와 같은 서양 명장들에게 그대로 전승이 되어서 최고의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런 동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 즉 헬레니즘 세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거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했고,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의, 비잔틴의, 이슬람의, 서유럽 문화에, 더 나아가서 인도에 가서는 간단한 미술로 발달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까지 전해지기도 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어, 근동 문화의 토대가 되어서 토대를 이루어 가지고 기독교, 마니교, 이슬람교 같은 문화의 바탕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범세계주의 또는 시민주의 사상을 일으켜서 헬레니즘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데 바탕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죠. 결론적으로 약관은 20세의 왕이 올라 그리스의 반란을 제압하고 22세에 원정하여 25세에 가우가멜라 전투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30세에 인도까지 도달하여 대제국을 세웁니다. 짧은 12년 재위 중 혼자서 8년 만에 정복한 영토로는 세계 최대의 국가라고 합니다. 무자비한 파괴와 살육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이기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가운데 일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대단한 정복의 열정은 영토의 확대란 지배욕도 있지만 이 지역 인재를 기용하고 오리엔트 문화를 수용하여 동서 문화를 융합하여 헬레니즘 문화의 초석을 만든 범세계주의자였다라고 봅니다. 물론 서양인들의 우월감의 상징 인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슬람이나 중동 지역의 부정평가도 있지만 후세의 대중문화에서는 대부분 영웅으로 미화되어 표현됩니다. 또한 스페인의 가데스 지역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석상을 보고 눈물을 흘린 카이사르나 로마를 떨게 했지만 자마 전투에서 패하여 망명하게 만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의 대화에서 한니발이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한 것처럼 알렉산드로스는 희대의 영웅이요 최고의 장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주의하시고 운동 매일 하시고, 다음은 네 번째 미다스의 손과 고르비우스의 매듭, 피로스의 승리,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의 역사로 다시 뵙겠습니다. 길가메시였습니다.